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안녕하십니까.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화술강좌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 강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오늘 논리적으로 말하기 수업 진행하기 전에 연애에 관련된 상담이 왔어요. 그걸 좀 그걸 같이 들어보고 거기서 어떤 말을 했으면 좋았을까, 그걸 좀 화술로 풀어내보면 어떨까라는 콘텐츠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화술강좌 책을 진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게 진도가 생각보다 되게 안 나가가지고 지금 출판사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빨리 써서 넘겨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저는 책을 썼어요. 기존의 거를 다시 보면 이게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 쓰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고 있네요. 이게 장고 끝에 악수라고, 처음에 썼던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았던 글일 수 있는데 제가 괜히 붙잡고 있느라고 더 퀄리티만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그렇게 저는 지내고 있고요. 예, 편집자분이 이제 맘 같아서는 아마 이 새끼 잘라버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분 굉장히 죄송한 상태고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온 상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말로써 풀리지 않는 상황이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최근 벚꽃이 만개할 무렵 4월 초 헤어짐을 통보받은 30살, 30살 남자입니다.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4년 좀 안 되게 만난 커플이었고, 둘 다 첫 연애였고,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취업 시즌에 만나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사랑을 키웠고, 서로 서툴고 조심스러우면서 달달한 연애를 시작하고 이어갔죠. 지방에 있다가 둘 다 서울로 올라와 장거리 아닌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좋았고, 그러면서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저는 화가 나면 많이 억누르는 편이라 상대방까지 그 압박적인 분위기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화가 나거나 잘못을 해도 여자친구는 절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을 땐 늦었죠. 서로가 사회생활로 바쁘다 보니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것도 힘든데, 박봉에 야근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여자친구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중간 이런 문제 또는 서로에게 소홀하지 않았냐라는 문자로 2번 정도, 일주일 정도의 이별을 했었지만, 그때 모두 제가 사과하고 기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바보같이 생각해보자는 말도 제가 했었고요. 그냥 저를 좀 더 봐달라는 투정이었는데, 일은 커지고 그 친구도 상처를 많이 받고 쌓아두고 있었나봐요. 제가 또 그런 선비 같은 성격이라 사과도 거의 안 하고 그냥 표현 자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서로에게 못했던 것, 바뀌고자 했던 것들 노력하는 와중에 이별을 통보하는 그녀. 저는 매달렸습니다. 빌어도 보고 애원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또 전화로 연락을 하고 매달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기 2주 전에도 데이트를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며 지내온 저였는데, 헤어짐의 이유는 변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보이나 본인은 아무 감정도 없고 크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 미안해서라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럼 왜 전에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냐, 진작에 사과하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하고 다시 연락 안 하는 시기인데, 제가 어떤 말을 하고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그 친구를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싶거든요. 라고 보냈네요. 신뢰를 회복하는 말하기인데,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혹은 관계를 복원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대화에 있어서의 기준점하고도 비슷한데, 기본적인 것과도 비슷한데, 먼저 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알고 그 다음에 관계를 알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질문자의 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파악이 좀 일부 소홀하거나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 자신이 화가 나면 많이 억누르는 편이다 라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는
여성분이 느끼기에는 이분은 표현이, 좋게 말해서 표현이 좋고, 나쁘게 말하면 좀 꽁한 게 오래 가고, 그리고 작은 비난을 여러 번에 반복해서 거쳐서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신은 그게 이제 선비 같은 태도, 이렇게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상대가 보기에는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 좀 옹졸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이제 남성과 여성의 태도를 나눠서 이제 화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연애 과정에 있어서의 서로가 기대하는 화법은 특히나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말하는 태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 대범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수강좌에서 많은 분들에게 칭찬하기를 가르치잖아요. 사소한 것도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체크해서 말해주면 그게 칭찬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차라리 이걸 못하는 게 낫지 하나하나 막 꼬치꼬치 바뀐 것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막 그 여성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굳이 남자친구랑까지 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정도 바꿨을 때는 뭐 그 정도 딱 그 차이를 캐치해서 말해주는 정도까지는 칭찬이고 굉장히 행복한데, 막 그 너무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외모나 칭찬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사소한 디테일한 것까지도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자신이 힘든 것을 어떻게 보면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이런 남성의 모습이 나중에는 여성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물론 근데 그거는 남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화술의 차원인데, 이게 관계가 오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질문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서로가 사회생활로 바빴고 그렇게 힘든데 박봉의 야근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여자친구한테 주었다라는 게 그나마 이게 좀 상황 파악을 어느 정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관계가 익숙해지면 짜증을 쉽게 내거든요. 우리가 선생님이나 교수님들한테 절대 짜증 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분들보다 더 나한테 자상하고 나를 위하는 부모님한테는 쉽게 짜증을 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익숙해졌고 상대한테 확실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자식한테 무한 신뢰를 보내요. 왜냐면 그 부모님이 낳은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A는 내가 이 사람이 익숙해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짜증을 알게 모르게 내는 순간 이 사람은 다른 기회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분이 짜증을 낸 것들이, 그러니까 이 분이 서서히 만들어간 모습이나 태도는 어느 이성이 봐도 매력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단 말이죠. 처음에 두 사람이 서로가 신뢰를 하고 서로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에서 계속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게 4년이나 흘러가니까 서서히 물론 바뀌긴 했지만 이 사람의 매력은 점점점 어차피 떨어져 가는데 거기서 심지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는 점점 지쳐가는 상황에서 시간을 갖자는 말도 그 매력이 떨어진 쪽에서 하고, 그리고 그게 2번, 3번이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또 더더욱 문제인 건, 시간을 갖자고 말해놓고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은 가능하면 짜증을 안 내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그게 첫 번째 기회였고, 두 번째 기회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을 갖자는 말이 내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좀만 기다려 주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두 번째 기회였고, 세 번째 기회는 먼저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잘못했다고는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확실히 시간을 갖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겠다는 서로가
확신을 줬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세 번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상대가 떠난다고 해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4년 정도 사귀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 장기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서로가 변화를 갖느냐,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연애였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 얘기를 해줘요. 대학에 와서 첫 번째 연애를 하고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연애가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애를 기준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연애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지금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고, 첫사랑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기대가 너무 컸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한테 집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상대한테 부담을 주기도 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상대를 마치 이 사람이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듯이 나한테 해달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그거에 질리기도 하고, 뭐 그런 서로의 기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이들 오래 못 가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추천 먼저 눌러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커플 같은 경우에도 힘든 시기에 만나서 서로를 의지했는데, 그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분에게 주어졌던 기회는 3번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얘기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면 이 분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이 분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를 얘기해 주는 게 이분한테 더 맞는 조언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년 정도 이 사람을 지켜보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 여성 입장에서 이분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정이 많이 든 상태여서 그 여성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강한 애착이 형성돼서 돌아온다,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하는 시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시간을 갖자 해서 준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드러내서 이 사람이 자꾸 주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성 입장에서 이 남성에게 돌아온다면 그거는 의리에 가까운 마음이거나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동정에 가까운 마음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그래, 내가 있어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 과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새로운 사람 만나기는 좀 피곤하고 나를 그래도 아니까, 그래도 방구툰 사람 쟤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성은 지금 이 여성과 다시 재회를 생각하지 않는 게 현명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자신의 단점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여기서는 이제 좀 나쁜 표현을 쓰긴 했어요. 자신이 이제 십선비 같은 성격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약간 선비라고 그냥 읽긴 했는데, 이제 스스로를 이제 부족함을 이제 드러낸 표현이죠. 그것도. 근데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과도 못하고 표현이 부족하다. 표현이 부족한 건 괜찮은데 사과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과를 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사과를 할 일을 만들었을 때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화가 나거나 잘못을 해도 여자친구가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많이 억누르는 편이고 분위기를 압박적으로 만들어서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친구는 그냥 그런 성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상대에 대해서 그만큼 놓치겠죠? 본인이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도 봐도 이제 여자친구가 눈치를 봐서 그랬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여자분이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여자분이 이제 싸우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너는 그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쿨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억누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화가 나서 억누르는 게 마치 이제 자신이 참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가 나는 거는 억누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인 간에, 특히나 연인 간에 있어서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난다고 화를 다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그 관계를 이제 깨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이 관계 때문에 아니면 상대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화가 난 경우가 많은데, 내가 화가 나서 그 화를 억누르는 것이 상대한테 느껴질 정도다. 그런 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연애할 때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되는 거죠. 화를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동글탱님 말씀대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화를 억눌렀다고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 나더라도 그냥 상대가 그걸 아예 못 느끼게 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그것도 여러 번 하면 안 되고 한 번 정도 언급하고 가는 게 관계 형성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상대를 계속 지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에서는 저는 그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이 다시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두 사람한테 기회가 어떻게 보면 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어떤 게 있었죠? 서로 못했던 걸 바뀌자고 했던 걸 노력하는 와중에 이별을 통보했다. 이별을 통보했는데 매달리고 빌고 애원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이분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은 보이는데 본인은 아무 감정 없고 크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점. 상대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냐면, 네가 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는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노력하는 게 기꺼이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변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나한테 매달리는 거지. 내가 변하면, 나도 이렇게 변하면 너는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라는 불신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성분 한테 이제 기다리는 방법은,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 매달리고 하면서 점점 너무 자기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서 지금으로서는 기회를 쓸 대로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여성에게, 이건 뭐 나쁜 마음이지만 그 여성이 차라리 뭔가 다른 좀 극적인 상황, 그 여성의 어떠한 상황이 이 남성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돌아오면 몰라도 본인이 뭘 잘해서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은 진짜 본인이 말한 대로 연락하지 않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좀 쿨하는 방법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 신뢰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자가 평경공주가 아닌 이상 찌질이 같은 모습 받아주기가 쉽지 않죠. 카카라고 했는데, 그쵸. 이게 서로가 힘든 시기에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4년이나 어떻게 보면 버텨온 거지. 특히나 여성이, 그러니까 아예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고 연륜이 있는 상태에서 찌질한 사람을 만나면 그 모습을 좀 감싸줄 만한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예 애초부터 그런, 그러니까 남자를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남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찌질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찌질함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노련하게 감추고 어떤 사람은 감추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여성이라면 이런 남성의 다른 장점을 보면서 감싸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성이 뭔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 이런 사람 아니면 못 만나,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컴플렉스가 심해서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찾는 그런 심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M기질하고도 비슷한데, 그런 심리가 아니면 상대가, 특히나 이제 아예 어린 사람들은 그런 찌질한 남자를 또 그렇게대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나이대가
이런 남자의 찌질함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나이대인 것 같긴 해요. 심지어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 그 남성을 많이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찌질해질지 몰라도 일단 사회에서 만나면 쿨하고 멋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내 남자친구는 점점 찌질해지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남자 경험이 많아서 남자의 기본적인 찌질함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나는 정말 훌륭하고 기회가 굉장히 많은 그런 멋진 남성 혹은 여성인데, 내가 굳이 점점 더 찌질해지는 저 사람에게 정 때문에 내 이런 젊고, 어떻게 보면 나도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빛나는 세월, 언젠가는 끝날 빛나는 세월을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할 거라고 계속 확신을 갖고 만나는 건 어렵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근데 헤어지기 2주 전에도 데이트를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며 지내온 저희였는데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가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행복하면 상대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상대 앞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상대는 그 순간을 깨지 않기 위해서 행복을 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복잡한 생각이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좀 복잡한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행복에 취해 있으면, 약간 고민이 있는 사람은 고민을 말하지 못해요. 그냥 그래 나도 행복해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이 고민이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고민 있냐고 계속 물어보면 그건 그것대로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4년 정도 만난 사람이라면 원래는 그 상대가 가진 다른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치하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주 만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뭐 4년 전에는 100이었다가 70으로 머물다가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는 뭐 처음에 긴박함 때문에 한 번은 뭐 100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다가 2주 전에는 100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70에서 한 50 그 사이에서 그 정도였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혼자 행복감에 취해 있으니, 아, 이 사람은 참 현실감이 없구나, 너는 아직도 4년 전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애를 할 때 제일 좋은 게 계속 서로가 솔직히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물론 이 커플이 다시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서로가 변화해서 그럴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성에게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화가 난 걸 티내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서 상대가 반박할 기회를 자꾸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대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상대는 자신의 본심을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4년 동안 말을 안 해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행복감에 젖어 있는데 거기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서로가 점점 더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온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내면서, 아니면 내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화가 난 것을 참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상대를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상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가 통제도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끊길 수가 없는 관계니까. 근데 문제는 연인 간에는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상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상대를 통제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가 불편하게 만들어서 상대를 통제를 하면 그 상대가 굳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냐, 그건 이제 다른 화수론에서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그렇게, 네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 입장에서는 비겁하게 나를 통제해 와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매달리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보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만약 다시 기회가 있다면 더 솔직하게 말하고, 그 대신 짜증내거나 찌질하거나 화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그런 거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건 솔직한 게 아니라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대화를 하는 훈련이 덜 된 거예요. 화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면 그 역치가 낮아집니다. 조금만 스트레스가 쌓여도 화로 풀어요. 그리고 화는 더 강해지고 약간의 스트레스도 화가 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고 계속 그 화를 통해서 화를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화가 더 쌓이는 거예요. 화가 화를 부르는 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가 곁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거죠. 여성 입장에서도 그런 남자 만나기 싫고 남자 입장에서도 그런 여자 만나기 싫고 이게 뭔가 말을 해서 속을 알면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바보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가 알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알아. 예측 가능해. 이 사람 그렇게 돼야 이제 서로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저도 연애할 때 그랬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사귀기 전에는 서로 매너 있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사귀고 나면 속 좁은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화를 내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화로 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군요. 이게 사귀고 나면 속 좁은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거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뭐 할 말 없는 뭐 그런 건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좀 찌질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도 연애를 하기 전에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찌질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찌질한 모습이 나오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여러 번에 걸쳐서 봐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익숙한 이 사람을 통제해 두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이 이제 비겁하게 상대한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내 것인 사람을 통제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 뭐 잘못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를 통제해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그 남성이 다른 대안이 있을 때 그 여성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근데 거기서도 여성에게 머물러 있는 남자는 그 여성을 정말 사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건 이제 구속하고 질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걸까요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연애를 할 때 그 상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기에는 연애가 너무 차가워지거든요. 근데 상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게 정말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부터 연애가 좀 성숙해지긴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나로서의 인생이 있는 거고 최소한의 지킬 것만 지키고 서로가 삶을 잘 영위하는 게 연애에 있어서 그래도 좀 바람직한 성숙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이거는 그 연애가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대를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뭐 바쁘면 연락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뭐 다른 데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가 이제 싸움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또 얘기하다가 또 나온 얘기인데 이 사람이 나랑 가치관이 다르다. 모든 것이 다르지 않고 어느 하나가 다르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못 견디면 헤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는 점을 안 믿는데 이 사람이 점을 믿어요. 뭐 그러면 어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점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씩 매달 쓴다. 그거는 점을 본다 안 본다의 차이가 아니라 과소비 영역이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점을 믿고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 좋다. 근데 특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런 하나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아예 다른 걸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은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이 사람이 내가 걸어오지 않은 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 것이라면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가치관, 모든 것에 있어서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삶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 사람이 나랑 다른 방향이 있어도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하고 사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을 서로가 계속 좀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관계가 좀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점 같은 거 1억, 2억 쓰진 않겠죠.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소비 습관은 가치관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소비가 이 사람이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한 소비를 한다라는 거는 가치관이 다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가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거에 상관없겠죠. 뭐 빌 게이츠가 뭐 7억짜리 뭐 MT를 갔다 왔다. 뭐 자식 가족들이랑 뭐 펜션을 갔다 왔다. 뭐 상관없죠. 그 사람 인생에서 그렇게 쓰는 게 그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버는 것보다 너무 많은 돈을 소비하는 데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계획성이 없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있어서 상실감이 큰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지금 정신적으로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허전함이 너무 커서 그걸 지금 소비로 풀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점에 그 돈을 어디에 쓴다, 그건 자기 맘이죠. 그것까지 일일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네일샵을 다닌다고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뭐 네가 상견하고 그래. 여자친구가 네일샵을 다니든 말든 그 네일샵 가면은 뭐 손톱도 받고 뭐 얘기도 하고 좋은가 보지.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이 사람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는 거니까, 내 것이다, 자기는 내 거야, 뭐 이런 말을 뭐 연애하다 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연애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집착하게 되고. 근데 또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계속 상대한테 상대를 소유하고 싶고 모든 걸 알고 싶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연애를 가장 망치는 방법이, 꽁한 그런 성격, 그런 사람들이 연애하기가 상당히 힘든 타입이에요. 연애하면 변하고. 차라리 말이 없는 건 괜찮은데 말이 평소에 많다가 꽁해지는 이런 면 힘들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고, 이게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 좀 관계가 깊어져서 이런 진도를 나갈 때도 물론 이제 상대의 수줍음과 그런 명분을 좀 채워주긴 해야지만, 솔직한 게, 이것도 이렇게 진도를 나갈 때도 서로가 이제 원하는 것, 솔직한 것을 좀 터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는 이성관과 지금 사회적인 이런 발달의 속도가 조금 발을 못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개방된다, 이게 아무랑 자고 아무랑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인 간에 서로가 원하고 서로의 욕망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개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들 마음은 그런 연인 간에 솔직할 만큼 준비는 안 돼 있으면서도 성적 개방과 그런 쾌락에는 노출이 되면서 이게 좀 왜곡된 이성관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갖추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적 개방은 남녀 간에, 그러니까 연인 간에 서로가 솔직한 것을, 서로가 가진 욕망이나 서로가 바라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가는 것이 서로가 그런 저질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서로가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실은 지난주에 화수강좌에서 이런 주제로 훈련을 했었어요.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잘된 스크립트를 보고 연습해보는 것도 좋나요? 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됩니다. 근데 그 스크립트를 자기가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처음에 안 되면 잘된 스크립트 보고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된 스크립트 보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로 연습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연하게 내가 그냥 만들어버리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첨삭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만들어도 괜찮은데, 그럴 사람이 없으면 잘된 사람 거를 이제 좀 계속 훈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다시 논리적으로 돌아와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논리적으로 일단 말하려면 그 사람이 논리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사람이 정보가 충분히 쌓여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보이도록 말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룰을 지키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말하면 돼요. 3단 구조로.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이 그냥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처음부터 어렵죠. 여러분들 뭐 나이가 예를 들어서 30살이면 30년 동안 안 해두던 걸 갑자기 어느 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생각날 때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서론과 결론을 간단히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하기 전에 뭘 하시면 되겠어요? 서론을 만들면 되겠죠. 서론을 어떻게 만드느냐? 서론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처음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정의, 기대효과, 주제. 이 셋 중에 하나를 말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있는데 서론을 구성할 건 없으면 뭐 무슨 얘기를 예를 들까요? 이번 화수강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스파르탄 레이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스파르탄 레이스를 했는데 라고 말을 할 때는 스파르탄 레이스를 정의하고 말을 하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얘기가 들리겠죠. 스파르탄 레이스란 뭐 이런 스포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스파르탄 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나 지난주에 스파르탄 레이스라는 거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들리겠죠. 서론이 구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얘기가 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뭐 기대효과를 먼저 말한다면 기대효과를 먼저 말하기는 좀 힘드네. 이게 실습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즉흥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말하려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서론이 구성되면 얘기를 서론만 짚어서 얘기를 하면 본론을 말하면서 자동스럽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본론 말하기 전에 꾹 참고 서론을 구성할 정도의 노력을 쌓으면 결론은 그냥 따라옵니다. 직접 해보시면 그게 쉬워요. 서론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만드느냐? 서론에서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 했잖아요. 그 주제, 정의, 기대효과 세 개 중에 하나로 서론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서론에서 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서론을 만들 때 세 가지를 이거는 주제, 정의 이것 중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을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서론 말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는 이 생각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느냐, 대화 중에는 얼마나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서 입 밖으로 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는 내가 본론에서 했던 얘기를 좀 줄여서 하거나 아니면 뭐 기대효과 아까 서론에서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면 되니까 결론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논리적으로 말하기에는 그래서 서론만 제대로 구성해줘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의 논리력을 따라가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디 가서 갑자기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말하려는 거 하는 거를 한참 서론 이렇게 구성해야지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그럼 이걸 처음에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냐면 내가 오늘 했던 말 중에 좀 길게 남들한테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 얘기의 서론을 뭘로 구성했으면 좋았을까? 뭘로 구성했으면 좋았을까를 다시 떠올려 보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서론의 정의, 기대효과 이 주제 세 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시켜보면 이것을 제일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다. 이 정도로만 해서 얘기를 해도 돼요. 아니면 나는 어떤 입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도서관 설립에 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뭐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기대 효과를 약간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 제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근처 카페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에 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주제랑도 비슷한 얘기니까 그 주제를 문제 제기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본론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자신의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땐 결론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자신의 예를 들어서 솔루션을 제공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나아질 거다. 얼마만큼 이제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을 거다. 이게 기대 효과가 되겠죠. 뭐 이런 것에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서론만 잘 구성을 해보면 나머지는 따라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서론을 구성하고 본론하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제 그냥 에피소드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할 때는 몰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런 3단 구조도 몰입이 중요한데 다른 의미의 몰입이죠. 에피소드를 해서 몰입은 이 사람이 거기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육하 원칙에 딱 입각을 해서 이 사람을 뭐랄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충분히 이 사람을 느끼고 경험하게 여기에 쭉 빨려들게 만드는 그런 몰입이라면, 이런 논리적 이야기에서의 몰입은 상대가 차근차근 논리를 따라올 수 있게, 중간에 논리가 튀면 이 사람은 그 논리에서 벗어나서 반대 입장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더 빨려들 수 있게, 내가 그냥 본론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입장이 어떤 건지, 아니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정의되는지, 그러면 스파르탄 레이스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의가 되고 시작하면 그 논리를 따라오기가 쉬워지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야기꾼으로서 말을 한다 했을 때는 스파르탄 레이스라는 것을 뒤로 숨겨놓고 이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서 몰입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논리적인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싶으면 명확하게 답을 주고, 그래서 차근차근 그 논리를 따라올 수 있게, 그 상대가 느끼기에 이게 논리가 튄다, 비약적이다, 아니면 내가 저 논리에서 중간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이야기랑은 좀 다르죠. 이야기를 몰입시키는 거랑 논리 있게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다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고 막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막상 그 논리적으로 이 사람한테 발표나 이런 걸 시켜보면 자기는 정말 이야기를 잘해서 내가 발표 잘할 줄 알고 하는데 알맹이가 없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분석적이고 딱딱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막상 그런 사람들의 몰입감 있게 만드는 옛날 이야기, 뭔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약 하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길게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말하기를 할 때는 내가 이제 막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태도는 좋지 않아요. 본인이 만약 그런 논리적인 말하기에서 익숙하고 전문가고 청중을 이렇게 막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연습하는 입장이라면 논리적인 말하기에서 그런 서스펜서를 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서스펜서란 표현이 괜찮나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몰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몰입이에요. 다른 차원의.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네.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던 엔터테이너형, 컨설턴트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엔터테이너형은 에피소드 말하기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고, 컨설턴트형은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 그런 것에 좀 더 적합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딱 이제 엔터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능에서 막 이야기 풀어 나가는 뭐 그런 사람들, 술집에서 술 한잔 얻어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푸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입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어디 기업 보고 발표 맡기면 잘 못하겠죠.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죠. 근데 기업 보고 발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술집에서 술 얻어 먹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잘 못하겠죠. 그런, 제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엔터테이너형, 컨설턴트형 이런 식의 분류는 제가 만든 거라 어디 찾아보셔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디 찾아봤는데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서론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서론을 명확하게 구성하는 이유는 상대가 내 논리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제 책에 나오죠. 네, 제 책에서 지금 저번 주에 그 부분을 썼는데, 이게 막 시간에 쫓겨서 쓰다 보니까 이게 쓰고 나서 읽어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책을 빨리 써야죠. 그러면 상담 온 거 하나 더 볼까요? 상담이 2개 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또 이제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살 남자입니다. 큰 고민이 있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제게 제일 큰 고민은 전에 없던 돈에 관한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이게 24살까지는 없었는데 25살부터 TV나 주위에서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없으면 여자들이 싫어해, 돈이 없으면 연애 못해 라는 말을 종종 들어서 그런지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살에
한번 제가 정말 돈이 없는 백수일 때 여자를 만나서 이제 알바하면서 연애하면 되겠다 했는데 사귄 1일부터 이래버린 제가 싫고 여자애가 자기가 다 쓰면 된다고 했는데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이게 상담이 좀 늦어졌습니다. 4월 24일에 한 여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요. 여자애는 일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없는 거에 자존심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는 착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역시 제가 미안해서 계속 마음에 남아서 위에 사진 속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 사진이 왔는데 그거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것도 사이 좋을 때가 아닌 보통의 상황에서요. 헤어지긴 싫은데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지금 여자친구는 저건 연애 그만하자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슬프네요. 지금은 그녀가 생각 좀 하자 나도 생각 좀 하자라고 보낸 뒤 서로 연락 없는 중입니다. 여자는 24살이고요. 3살 차이네요. 그러면 그 보냈다고 하는 카톡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후회할 말 하지 말 걸 통화하고 자길 바랬는데 피곤하고 아픈데 미안해. 어제 마지막 너 자기 전에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넘게 연락 없는 거 진짜 싫은데 티 안 나기 힘들다. 티내면 너가 싫어하는 집착이고 연하라서 그런가 눈치 너무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연애 초반인데 부담스럽게 나 혼자 마음대로 연애 중 올리고 서툴다 서툴어. 사실 다음 달까지 여유 안 돼서 못 봐. 오늘 너가 못 본다 해서 섭섭하긴 했는데 다행이다 하는 내가 너무 싫더라. 주말에도 당당하게 데이트하자고 못해. 5월 1일에는 폰도 끊겨. 쪽팔려도 이런저런 변명을 나중에 하기 싫어서 말하는 거야. 미안하다. 나중에 너가 무슨 말을 하든 이해할게. 미안하고 많이 미안하고 나만 좋으라고 연애할 수 없잖아. 남자답지도 않고. 라고 문자를 보냈네요. 지금 근데 이 문자를 보낸 남성의 마음은 헤어지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언어나 아니면 이런 제스처나 뭐 억양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한 게 다시 이제 상대가 수집을 해서 생각으로 변환이 되죠. 이걸 이제 부호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부호로 만들어서 상대한테 전달을 해서 상대는 그 부호를 받아서 다시 변환을 해서 생각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자기 맘대처럼 되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 이 문자를 보낸 남성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성이 어떻게 해주길 바랬을까요? 지금 이 문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헤어지자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여성이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 이 문자와 평소 이 남자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초능력자가 아닌 한 이거는 그냥 헤어지자는 말이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정들기도 전이고 아쉽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원하는 건 여성이 그럼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 남성분의 문제는 행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봐요. 내가 돈에 대한 자격지심이 생겼다 라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돈 없는 내가 행복해도 되나?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정말? 그러면 이래도 옆에 있을 거야? 이래도? 그래서 계속 상대를 시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는 아닌 것 같아도 한편 나는 상대를 잡고 싶고 상대가 있으니까 행복한데 이 상대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분명히 언젠간 떠날 거야. 어때? 이 정도 했는데 떠날 거야? 어때? 이 정도는 떠날 거야? 이런 심리가 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심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황금의 배를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꺼내는 것 같은 심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에 행복을 쫓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말해서 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많으니까 상대가 계속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고 이게
돈을 연연하는 순간 이건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찌질한 수준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상대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거면 그렇게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았으면 다른 말을 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건 나 돈 없으니까 헤어져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잡아주길 바라는 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지금 채팅창에 분이 제 친구들을 봐도 돈 없다고 연애 안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시는데, 그건 괜찮죠. 돈이 없는 이유로 연애를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했는데 상대한테 나 돈 없어, 이만큼 없어, 그래도 있을 거야? 미안한데 그래도 있을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뭐 갑자기 로또 될 거 아닌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한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했으면 상대에 대해서 좀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떠날 거고 돈 없는 나를 싫어할 거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한편으로는 테스트하는 이런 대화나 이런 문자를 함으로써 본인의 생각이 다른 부호로 일부러 전달을 해서 상대한테 고통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본인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여성이 귀를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다른 게 전달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연애를 정말 안 하던가, 이렇게 계속 자격지심이 바뀌기 전까지 연애를 그냥 안 하던가, 아니면 연애를 했으면 상대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던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핸드폰 없고 그렇게 막 너무너무 하루하루 처절하게 살면 떠날 여자가 많긴 하겠죠. 그러면 그건 그때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굳이 너 힘들 거야 떠나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사귄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 메일이 온 게 지금 4월 29일이고 이 사귀기 시작한 게 4월 24일이니까 거의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어 버렸는데, 이게 겁이 많기 때문에 상대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하는 여자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막 몇 년을 사귀었고 이 사람의 막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 기다릴 수도 있고 한데, 뭐 일주일 동안 뭘 알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본인이 본인의 생각이 아닐지언정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 명확한 이야기를 상대는 들었을 뿐이에요. 만약 이게 본인이 고민이 된다면 여기서 문제는 그 여성과 본인의 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심지어 다른 방향으로 전달한 게 문제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여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이죠. 내가 생각하고 부호를 했으면 우리는 그 부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가장 인간적인 일이죠. 우리가 대화를 배우는 이유고. 그래서 그 혼자서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정말 제가 조금 과장된 해석일 수 있는데, 여기 문자에서도 보면 1시간 넘게 연락 없는 거 진짜 싫은데 티 안 나기 힘들다. 티 나면 내가 싫어하는 집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대가 한 3일 연락 안 됐으면 걱정될 법한데 지금 사귄 지 일주일 만에 1시간 연락 안 되는 거 가지고 싫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돈 없다는 걸 핑계로 지금 상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나 자꾸 이러면 헤어져 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 지금 나한테 1시간 연락 안 했지? 나 한 달간 안 볼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5월 달에 이제 폰이 끊긴다는 것도 과연 정말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고,
폰이 끊겨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 정도로 이제 폰이 끊긴다 이렇게 할 때 나중에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이해할게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 사람의 나중 말은 못 들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연애면 초창기에 미리 말을 해야 될까요?라고 이제 또 채팅창에 문의가 오셨는데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뭐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무리해서 막 돈 쓰다가 그렇게 해서 본인만 힘들어하지 말고 아 내가 요즘 좀 힘들어. 내가 좀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고 그래. 나중에 나아질 거야. 나중에 내가 진짜 너한테 2만 배로 갚을게. 못 갚을 거야. 2만 배까지 못 갚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막 당당하게 말을 하고 2만 배로 갚아줄게.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좀 싼 거 먹자. 싸도 몸에 좋은 거 먹자. 뭐 이렇게 삼각김밥은 몸에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돈이 없는 걸 그냥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돈 없으면 안 만나는 사람들 많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그에 비해 이 사람의 성실성이나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 이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 것에 이 사람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면 가진 거 없어도 그래도 기대감이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좀 돈이 없고 그래도 먹이면서 데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돈 없다고 연애 못하는 거는 물론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영원히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기대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정도 사람이면 그래 돈 안 벌면 어때? 내가 그냥 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제가 이제 한동안 굉장히 힘들 때 저를 그렇게 먹여 살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이게 자존심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것도 돈이 없는 거를 자존심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이제 뭐 제 생각이긴 한데 그걸 힘들어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돈이 없는 게 내 정체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없어도 나중에 생길 거야. 나중에 만들면 되지. 뭐 돈 없어도 나는 뭐 다른 거에서 잘났어. 라고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못나 보이지 않거든요. 빈대를 붙어도 좀 안 미운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뭐 한두 번 빈대 붙어도 뭐 그 친구랑 있으면 즐거우니까 그래도 술자리마다 부르게 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많은 남성들이 놓치는 부분이 내가 못생겨서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난 그래서 여자친구 없으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못생겼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거거든요, 실은. 근데 이제 이 지금 사귄 지 3, 4일 만에 1시간 이런 말로 해서 너무 바닥을 드러내버린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뛰어난 장점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런 장점들을 드러날 기회는 못 갖고 너무 단점을 미리 드러내버려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 곁에 있는 여성이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여성일 가능성이 크죠. 막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여성이어서 뭔가 스스로를 강박적인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게 막 소설 속에 그런 사랑을 꿈꿔서 막 혼자 막 근데 그런 사람이랑 막상 만나면 행복해지기가 힘들어요. 계속 불행한 상황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불행한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이런 것을 이뤄내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고도 옆에 남아있는 사람도 문제예요. 지금 보면 그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여기서 이제 자기 동생 한 달에 30만 원 용돈 쓰는데 연애 더럽게 잘한다고. 그럼요. 잘하죠.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나 돈 없는데 사귈 거야, 헤어질 거야. 이건 진짜 깨네요. 그럼 애초에 사귀질 말든가. 제가 돈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소한 거라도 되죠. 아니 예전에 저 재수할 때나 이럴 때는 뭐 물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고 말도 안 되지만 뭐 병뚜껑 가지고 막 반지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그걸로도 물론 그걸로 실제로 막 반지를 만들어주고 막 프로포즈 하는 정도 아닌데 그걸로 하면서 막 키득키득 대고도 그러고도 충분히 연애하고 그랬어요. 연애할 때 데이트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피자 얻으러 다니려고 했던 얘기 했었나요? 그 남는 피자 얻으러 다닐 정도로 그때도 그때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그거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버스비 내주면 버스 종점까지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그런 데이트도 했었고 그래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쐬면서 둘이 얘기하고 뭐 이제 길 보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만 사람마다 그렇게 그걸 뭐 여성이 싫어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과정에서 꼭 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유리한 게 훨씬 많죠. 당연히 많죠. 그 대신 이 사람이 가난하고 돈이 없고 남들 난자원스 먹을 때 우리는 그 3분 동그랑땡 이렇게 편의점에서 데워 먹어야 된다면 그 이상의 빛나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똑같은 조건인데 굳이 난자원스랑 동그랑땡 있는데 동그랑땡보다 난자원스 먹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걸 가지고 넌 돈 밝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마음이 더 절실하고 그 마음을 잘 표현한다면 근데 나는 지금 자격지심까지 있어서 마음도 못 표현하는데 심지어 저 사람은 난자원스 사주고 마음도 표현해. 그런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넌 돈 밝히는 사람 이거는 자기가 문제인 거죠. 하여튼 난자원스 맛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자격지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왜곡해서 표현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부호로 전달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면 확실히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지금 아까 첫 번째 상담이든 이곳 상담이든 쿨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냈다면 이런 파국을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기 힘들어서 그 부분에 서투르러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상담은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좀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이번 주 오프라인 강좌는 일단 논리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훈련을 할 텐데 저번 주랑 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좀 더 논리적 구성에 대해서 다시 훈련을 할 텐데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할 때 좀 게임이나 그런 그 좀 흥미 위주로 구성을 할 때가 있고 뭐 지난번처럼 강의 한 20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좀 빡시게 훈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과는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이렇게 좀 자기가 변화했다라고 느끼는 거는 좀 빡세게 훈련을 하는 그쪽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둘 다 게임 형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좀 빡시게 또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훈련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명확하게 본론까지도 구성하는 거를 좀 훈련을 해봐야겠어요. LBC에서 이제 다양한 방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런칭한 방송이 방중술인데 방중술로 해서 좀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이제 갓라이크 8호님이 한 20분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단체 미팅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월이 절대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비월이 절대 안 한다는 이유는 한 번 단체 미팅 전초전을 갖겠다고 사람들을 모으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일단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전혀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오히려 이제 다른 방송을 만들었죠. 그때 이제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대본을 막 쓰기로 하고 그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 미팅이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중술은 지금 유튜브에만 올라오고 있는 LBC 방송인데 방 안에서 중년들과 마시는 술자리 뭐 이렇게 뭐 방 안에서 뭐 중이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방 안에서 뭐 우리들과 같이 마시는 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제목인데, 뭐 실제로 이제 야한 의미의 방정술은 아니고요. 그래서 술을 소개하고 마시는 거 보여주는 뭐 이제 그런 방송인데,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같이 마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모든 사람이 참여가 가능하고, 술을 마시는 제가 중년이라, 그래서 이제 꼭 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한 술이 제법 돼요. 올라간 술은 몇 개 안 돼요. 지금 올라간 술은 앱솔루트 보드카 앤디 워홀 에디션, 그리고 뭐 그 뭐였지, 헤이그 클럽 위스키인데, 헤이그 클럽 베컴이 광고하는 술이거든요. 중년이시라고요? 아무나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 방송 촬영을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촬영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근데 그게 보통 뭐 셋째 주 일요일 정도, 이 정도에 촬영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술이 꽤 남아요. 술이 꽤 남으니까 그 남는 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고, 그리고 그 술이 그냥 흔한 술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프롤로그 방송 때는 좀 흔한 술로 했었거든요. 그 뭐였지, 처음에? 막 처음처럼 복숭아 맛, 그걸로 이제 테스트 방송만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막 관심 가지시네요. 좋네요. 이런 방송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술이 지난번에 촬영했던 건 오두디지라고 그래가지고 사케예요. 일본 사케인데 맛을 딱 보면 완전히 화이트 와인 같은 맛. 근데 일본 사케,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사케처럼 만들었는데, 주조법은 사케인데 프랑스 쪽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와인처럼 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술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런 신기한 새로운 술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시부터 4시까지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2시 정도에 오셔서 저희가 촬영용 술들을 이제 나눠 드시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되면 그 인원에 맞게 안주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 술은 정확히 제가 이제 뭘로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인데, 후보가 몇 개 있어요. 그 일본 고구마 소주. 일본 고구마 소주는 이제 고구마 같은 걸로 만드는 증류주고, 그리고 스미노프를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케가 또 몇 병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아마 고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래요. 여기 보면 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 이제 비월이 딱 쓰셨어요. 근데 다들 안 오실 거 알아요라고. 지금 저는 제 마음이 여기 찍힌 줄 알았네. 막걸리도 다양하죠. 근데 막걸리는 좀 나중에 하려고요. 막걸리는 좀 방중실이 유명해지고 좀 협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촬영에 비싼 사케 까신다던데라고요? 아닌데요. 지난 촬영에 이미 깠어요. 지난 촬영에 이미 다 까서 그거는 또 다 먹었죠. 네. 스미노프 과일 버전이요? 보드카에 그냥 과일향 나는 보드카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촬영은 22일이에요. 방중술 촬영이. 그래서 22일에는 이제 MC자라는, 원래 이제 LBC를 함께 만들어줬던, 함께 만들었던 그 친구랑 같이 좀 일찍 만나서 다른 방송 몇 개 좀 녹음하고, 그리고 촬영 컨셉 잡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아마, 이번 달 22일이에요. 22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도 제가 머릿속에만 있었지, 이거를 구체화시키진 아직 않았거든요. 모시는 건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래도 좀 회비를 걷어야 될 텐데, 아무튼 회비가 있을 겁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방송실 앞에다가 이제 안주를 배치해서 같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회비 얘기하면 아무도 안 온다, 이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설탕님이 이제 명확하게 또 찝어주셨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 술에 가장 어울릴 만한 안주를 좀 준비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번 주 22일에는 그 안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청포도를 크림치즈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크림치즈랑 꿀이랑
섞은 소스에 청포도를 찍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는 안주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청포도랑 크림 치즈 뭐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술은 한두 잔씩 마시고 기본적으로 맥주 소주는 많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놓는 기 때문에 제가 가진 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술이 모자라진 않을 텐데 그날 방중술에서 소개한 술은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은 좀 구체화 시켜서 22일 전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까지 호응이 좋을 줄 몰라서 뭐 여기 지금 오신다는 분들만 다 오셔도 뭐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물론 여기 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안 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화술강좌 같은 이렇게 좀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1시에 오셔서 실습을 하시면 되고, 좀 다른 사람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가벼운 모임을 좀 방중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오셔서 좀 처음 보는 사람하고 아니면 몇 번 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술하고 방정술이 좀 그 안에서 겹치는 교집합적인 부분인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꼭 이렇게 말을 실전에서 말해보는 게 제일 도움 되거든요, 대화에서는. 그렇게 좀 엮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좀 공지를 드렸어요. LBC 방송국은 강남역 1번 출구 혹은 3번 출구에서 걸어오면, 빨리 걸으면 3분 거리, 천천히 걸으면 5분에서, 뭐 아주 천천히 걸으면 10분도 걸릴 수 있겠죠. 근데 한 5분 거리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 그리고 10시에 모여서, 저랑 모여서 회의를 해요. 둘이 회의를 하고 간단한 다른 방송을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12시 정도에 끝나고요. 그때부터 1시까지는 밥 먹으면서 또 2차 회의를 하고, 제가 술 방송에서 말할 술에 대한 거를 이제 외우고, 그래서 그게 한 1시 정도에 끝나서 1시부터 촬영을 하면 1차적으로 술에 대한 소개하고 그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 걸 촬영을 해야 그 남은 술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술을 드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술을 마시면서 저희가 또 촬영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술 하나 이제 마시고 또 그 다음 술 마시니까 첫 번째 술을 다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야 그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좀 짜볼게요, 스케줄을. 그냥 여러분들이 1시에 그냥 오셔서 보시려고 하면 지루하실까봐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한 2시나 3시쯤에 오셔서 그 두 번째 촬영을 이제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술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저는 촬영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합류해서 조금 잠깐이라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좀 스케줄을 짜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중술에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게 이제 너무 취하도록 마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정확히는 강남구 역삼동 827-32, 네이버에서 LBC 상담소 혹은 LBC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멀지 않아요. 이렇게 화술 쪽으로 얘기를 푸니까 상담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여러분들하고 그 상담 자체를 같이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혼자 상담하는 것 같지 않고 같이 상담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편하네요. 좋고. 이거를 화술강좌의 한 코너로 따로 빼도 되겠어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즘 상담이 좀 간혹 와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소화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많은 관계에 있어서의 상담은 이렇게 화술로서 또 어느 정도 풀리네요. 내가 상담해놓고 내가 상담해놓고 감탄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네요, 제가 생각해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공지나 이런 상황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이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LBC 상담소 혹은 LBC 방송국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보시면 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술 강좌를 들으실 거면 월요일 8시에 오시고요. 그냥 연애운수 쪽 들으실 거면 목요일 9시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그냥 물러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십시오.